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십 개 국가가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선 나라는 100개가 넘지만 그 중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왜일까요?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오르는 구간은 농업에서 경공업으로, 문맹에서 기초교육으로 넘어가면 비교적 수월합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구간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영원히 중진국에 머물고 또 어떤 나라는 그 벽을 뛰어넘어 선진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낸 국가가 여러분이 사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1965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105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 가난했고 필리핀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죠. 그런데 2025년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6,624달러, 약 5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무려 400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한국이 넘어야 했던 장벽들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 한국전쟁의 폐허, 자원의 부재,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라는 국가 부도위기까지. 그럼에도 한국은 결국 해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을 인구 4천만 명 이상의 국가 중에서 중진국 함정을 돌파한 마지막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마지막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1990년 이후 30년 넘게 한국과 같은 규모의 국가가 고소득국이 된 사례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오징어를 잡아 팔고 가발을 만들어 팔던 나라가 어떻게 반도체와 전기차, AI 플랫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중진국의 함정이라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후진국, 즉 저소득 국가가 중소득 국가로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춰버리는 현상을 말하죠. 마치 계단을 오르다가 중간에서 발이 묶인 것처럼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소득국이 중소득국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값싼 노동력이 있고 기초교육만 갖춰지면 세계적인 제조업 기업들이 공장을 세우러 몰려옵니다. 단순 조립이나 봉제, 1차 가공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들어서고 농업 중심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1인당 소득이 빠르게 늘죠. 이 단계에서는 성장률 10%도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그 다음 1인당 소득이 3,000달러를 넘어서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임금이 오르니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이라는 무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더 찢어지게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들이 그 자리를 꿰찹니다. 그렇다고 선진국처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자니 기술이 아직은 부족한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막기 때문입니다. 부패가 고착화되고 새로운 기업가의 진입을 막는 규제가 생겨나죠. 둘째, 모방과 조립에 익숙해진 산업구조가 창의적인 혁신이 필요한 산업으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R&D 투자는 미미하고 대학과 기업의 협력도 부족합니다. 셋째, 생산성 정체입니다. 제조업은 어느 정도 발전했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발달하지 못하면 전체 경제의 생산성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불평등이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내수 시장이 위축됩니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인적 자본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 갈등은 정치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런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나라들 대부분은 1960년대 한국보다 잘 살았던 나라들인데요. 필리핀은 여전히 1인당 소득 3,000달러에 머물러 있고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리던 말레이시아는 10,000달러대에서 2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중남미의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죠. 한때 선진국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추락한 나라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함정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결단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1950년 단행된 농지개혁입니다. 당시 한국은 인구의 70%가 농민이었고 대부분이 소작농이었습니다. 농지개혁으로 지주제가 해체되고 자작농이 늘어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농민들이 자녀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자식만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겠다. 나의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한국 교육열의 시작이었죠. 1960년대 초등학교 취학률은 이미 95%를 넘었고 문맹률은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가난했지만 교육받은 노동력, 이것이 한국 산업화의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토지개혁에 실패한 필리핀이나 중남미 국가들은 소수 지주가 부를 독점했고 대다수 농민은 교육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출발선부터 달랐던 겁니다.
두 번째 비밀은 정부 주도 산업화입니다. 물론 공과에 대한 평가는 다르게 했으나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수출 우선주의는 과감했습니다. 수출이냐 죽음이냐는 구호 아래 정부가 직접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했으니까요.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총 7차에 걸쳐 실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에서는 철강산업이 태어났고 조선산업이 태동했고 전자산업이 발전했고 자동차 등 중화공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됐습니다. 이 정책이 특이하고 특별했던 것은 수출 실적이라는 거의 유일한 기준을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수출에 실패하면 가차없이 지원이 끊겼는데 이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저지른 실수, 즉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을 계속 지원하는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개방성이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외국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죽어도 함께할 수 없는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해 일본 기술과 자본을 받아들였고 미국과의 동맹으로 거대한 수출 시장을 확보했습니다. 민족주의에 갇혀 폐쇄적 정책을 고수한 많은 개발도상국과는 다른 선택이었죠.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완전히 벗어난 결정적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19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이미 1인당 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선 상태였지만 여전히 취약했습니다.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과도한 차입 경영, 금융 시스템의 후진성 등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위기 앞에서 한국은 충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이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한 겁니다. IMF 전후로 30대 재벌 중 대우, 쌍용, 혜태, 진로 등 네로라는 기업 17개가 퇴출당하거나 매각됐고 금융기관의 대대적 구조조정이 이뤄졌습니다. 기업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외국인 투자 제한이 대폭 완화됐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의식의 전환이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능력 중심 사회로 바뀌었으니까요. 벤처 창업이 붐을 이루고 IT 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위기를 계기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셈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실직자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아픈 손가락입니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분야는 R&D 투자였습니다. GDP 대비 R&D 비중은 1998년 2.04%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4.96%, 119조 원으로 미국의 3.4%, 일본의 3.4%, 독일의 3.1%보다 높습니다. 이는 OECD 주요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렇다고 단순히 돈만 쏟아부은 게 아닙니다. 대학과 기업, 정부 연구소가 협력하는 산학연 체계를 만들었고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을 균형 있게 지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시장의 강자가 된 배경에는 이런 장기적인 투자가 큰 역할을 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생겼다는 사실. 과거에는 한번 사업에 실패하면 재기가 불가능해 돌다리 두드리듯 안전한 길만 걸었지만 이제는 실패 경험이 오히려 자산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실패할 용기를 가진 기업가들이 등장한 겁니다. 쿠팡, 카카오, 네이버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토양이 만들어진 것이죠. 세계은행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새롭게 고소득국에 진입한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특수한 경우들입니다. 첫째, 인구 100만 명 미만의 소규모 국가들입니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세이셸 같은 관광 중심의 섬나라들이죠. 이들은 관광업과 금융업에 특화해 높은 소득을 올리지만 산업구조가 단순해 다른 나라가 모방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석유나 천연가스를 보유한 자원부국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같은 중동 산유국들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들도 자원의 저주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제조업 기반이 약해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유럽의 소규모 금융 허브들입니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같은 나라들은 조세 피난처나 금융 중심지로 부를 축적했지만 역시 특수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세 가지 범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중대형 국가이고 천연자원이 거의 없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나라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이 된 것은 1990년 이후 한국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한국이 마지막 주자일까요? 그것은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세기 들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술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을 모방하고 약간만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핵심 기술의 특허 장벽이 높아졌으니까요.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 분야는 소수 글로벌 기업이 핵심 특허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후발 기업이 진입하려면 막대한 특허 사용료를 내거나 우회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투자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졌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데 20조 원이 넘게 들고 전기차 개발에는 수조 원의 R&D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본력이 없는 개발도상국은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한국은 이러한 장벽이 생기기 전 현명하게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한 반도체 투자, 1990년대 IT 혁명 참여, 2000년대 스마트폰 부품 산업 진출 등 절묘한 타이밍에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한국은 스스로를 선진국이라 부르기를 망설였습니다. 2019년까지도 WTO에서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게는 여러 혜택이 주어집니다. 관세를 높게 유지할 수 있고 정부 보조금 규제가 느슨하며 환경 규제나 노동 기준도 유연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이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현명하게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했습니다. 농업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한 덕분에 홍삼 754.3%, 참깨 630%, 쌀 513%, 마늘 360%, 고추 270%등 높은 관세로 국내 농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선진국 기준을 적용받았다면 이런 보호 정책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상황이 바뀝니다. GDP 규모 세계 10위, 반도체, 조선, 배터리 분야 세계 1위, K-팝과 K-드라마로 문화 강국이 된 이상 한국도 한국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이라 우기기는 어려워졌고 선진국으로 불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2021년 7월 2일 한국경제사에 기록될 날이 왔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으니까요. 1964년 웅크타드 창립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 사례가 됐습니다. 한국 정부도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격에 맞는 국제적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단순히 명칭의 변화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이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특권만큼이나 의무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은 선진국 그룹에 편입되기 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것은 1996년, 이는 한국이 6.25 전쟁을 겪고 약 5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대단한 것은 한국이 40년 전까지 다른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던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된 첫 국가가 됐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해서 먹을 것을 구걸하던 한국의 지위가 높아져 이제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이라면 얼마든지 노력을 통해 가능하지만 이를 국가 차원으로 바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 전체가 다 같이 잘 살게 되었을 때야 가능한 이야기니까요. 지난 2009년 11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특별회의를 개최해 전원일치로 한국을 DAC 회원국으로 가입시켰습니다. DAC는 국제사회 원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공여국 그룹이자 OECD의 3대 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OECD 가입국이라고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가능한 것인데 한국은 이 조건을 갖췄죠.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은 전 세계 빈곤국을 향해 어마어마한 공적 개발 원조를 시작합니다. 2010년 이후 한국의 ODA 증가율은 DAC 그룹 중 최상위권인데 2024년 한국의 ODA 예산은 6.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31.1%나 증가했습니다. 한때 에콰도르라는 국가가 너무 불쌍하다며 쌀 500톤을 지원해주던 국가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돌파한 마지막 국가라는 사실은 자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뒤를 따라오려는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절망적인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클럽의 문을 닫는 수문장이 아니라 더 많은 나라를 끌어올리는 가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비결을 묻는다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용기와 끊임없는 혁신.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메시지가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